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달 병원비는 직접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다음 달엔 꼭 제가 낼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으며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거리감은 김영숙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아들 이준호는 평소에도 자주 전화하지 않았고 안부를 묻는 척하는 짧은 통화의 끝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해 다음 달엔 꼭 이라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그러나 가장 아팠던 건 그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영숙은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곱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하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2년 전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고독해졌다. 낡은 2층 양옥집에서 혼자 지내는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화초를 돌보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여 혼자 식사하며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오래된 앨범을 들춰보며 추억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기쁨은 외동아들 준호였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똑똑했고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듯 명문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다. 결혼 후에는 어여쁜 손녀 박소라까지 안겨주어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준호는 바빠졌고 자연스레 모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텅 빈 가슴 한편에 말 못할 외로움을 느꼈다. 영숙은 준호가 보낸다는 병원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래서 준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지금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병원 1인실에 홀로 누워 있었다. 사실 그녀의 병은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3개월 전 가벼운 감기 증세로 찾은 동네 병원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준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홀로 감당하고 싶었다. 아들이 걱정하는 것도 싫었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아들의 삶에 혹여나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네가 번 돈으로 편히 치료받으라. 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며 치료에 전념하려 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유산마저도 준호는 그녀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정작 그녀의 안위를 묻는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아들의 전화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한 통보였을 뿐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 영숙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복받치는 설움을 애써 눌렀다. 병원비는 걱정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나 잘 지내라.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난 후 영숙은 하얗게 변한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촉촉이 적셨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같이 화려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다. 그녀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텅 빈 허탈함 뿐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김영숙 할머님, 택배 왔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대신 받아들일까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보호자? 준호가 보냈을 리 만무했다. 그는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택배 상자를 건넸다.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꽤나 묵직했다. 겉면에는 발신자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김영숙님께라는 글씨만 덩그러니 쓰여 있었다. 영숙은 불안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과연 누가 그녀에게 이런 의문의 선물을 보낸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조심스럽게 택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뚜껑을 여니 퀴퀴한 종이 냄새가 풍겨왔다. 그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빽빽하게 쓰인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달코 다른 은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내 사랑하는 영숙에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일기장은 내가 떠난 후에야 읽어주시오 라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영숙의 눈가가 다시 한번 붉어졌다. 남편이 죽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비로소 남편의 일기장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일기장의 내용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그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가며 글씨를 읽어내려갔다. 남편은 그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 그녀는 남편의 첫사랑이자 꿈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결국 영숙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다. 영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평생을 한결같이 자신만을 사랑해 주었던 남편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기장 곳곳에 적힌 미숙이라는 이름과 그녀와의 추억들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미숙을 잊지 못했으며 그녀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숙에게는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숙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아들 준호보다 1년 먼저 태어났다. 미안하다, 영숙아.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는 늘 미숙과 그 아이가 있었다. 부디 내가 떠난 후 그 아이를 찾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너와 준호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워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긴 것을 용서해 주오. 내 유일한 유언이다. 영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니. 그것도 아들 준호보다 먼저 태어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들의 비밀이 낳은 또 다른 존재. 그녀의 손은 일기장을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일기장과 함께 들어있던 낡은 은목걸이는 미숙과 남편의 사랑의 징표였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쳐다보며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남편은 왜 자신에게 이런 비밀을 남기고 떠난 것일까? 왜 그녀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일까?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궁금했다. 남편의 또 다른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과 미숙처럼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영숙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들은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남편의 일기장 내용과 그가 남긴 미스터리한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지 갈림길에 놓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의 삶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의 일기장이 던져놓은 충격은 거대했고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스러웠다. 일기장을 읽기 전의 삶과 읽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의 사랑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더욱이 그녀의 머릿속에는 미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존재조차 몰랐던 또 다른 아이의 그림자가 떠나질 않았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홀로 앉아 창밖의 새벽을 맞았다. 푸르스름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영숙은 낡은 일기장과 은목걸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어젯밤에는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은목걸이의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로 JN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와 미숙.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녀의 이름을 준호의 이름과 나란히 새겨놓은 것일까. 그녀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려왔다. 일기장 속에는 미숙과의 추억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미숙은 같은 대학에서 만나 불꽃 같은 사랑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의 집안은 미숙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국 두 사람은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다. 남편은 일기장에 그 당시의 절망감과 미안함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미숙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그녀를 버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영숙은 남편의 글을 읽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점차 남편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 살았던 것이다. 자신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를 잊지 못했던 남편의 이중적인 마음을 그녀는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꼈다. 가장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아이에 대한 언급이었다. 미숙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내 아들 준호보다 1년 먼저 태어났다. 이 문장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가 태어나기 전 남편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니.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디서 살고 있을까? 그녀는 이제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의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그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았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남편은 미숙의 아이가 태어난 해와 그녀가 살던 동네의 작은 단서를 남겨두었다. 1973년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작은 마을. 미숙은 그곳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양평군. 그녀는 그곳에 가야만 한다고 직감했다. 아들의 병원비에 대한 차가운 통보와 남편의 충격적인 유언.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녀의 텅 비었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듯 했다.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아들의 관심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아이를 찾아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이뤄주는 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영숙은 서둘러 병원비를 정산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담당 의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원 결정에 당황해하며 만류했다. 할머님, 폐암 치료는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퇴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단호했다. 의사 선생님, 제게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치료는 나중에 다시 받겠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섰다. 병원을 나선 영숙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와 폐암 환자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의 숨결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양평군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주소를 물었지만 영숙은 그저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에 적힌 단서만을 가지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영숙은 조심스럽게 은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목걸이에는 남편과 미숙의 사랑,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한 채 세상에 존재했던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통해 남편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찾아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고 싶었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양평의 한 작은 마을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영숙은 택시에서 내려 오래된 가게들을 하나하나 지나쳐갔다.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에 적힌 단서들을 떠올리며 그 아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미숙은 이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근처에 살았다. 그녀는 초등학교를 찾아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오래된 마을 회관 앞에서 영숙은 우연히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님, 혹시 이 근처에 미숙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숙? 아, 그 예쁜 아가씨 말인가? 라고 되물었다. 영숙은 희망에 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네, 맞아요. 그분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가씨, 서울로 떠난 지 아주 오래됐어. 고생만 하다 갔지. 영숙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그분에게 아이가 있었나요? 영숙의 질문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 아가씨는 혼자였는데. 아이라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일기장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할머니가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할머니는 영숙의 절박한 표정을 보더니 덧붙였다. 그 아가씨가 떠난 후에 한참 지나서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가 그 아가씨를 찾아다니던 걸 본 기억이 나네. 아마 그 남자가 그 아가씨의 남자였겠지. 불쌍하게도 그 아가씨는 이미 떠나고 없었지만 말이야. 영숙은 그 남자가 남편임을 직감했다. 남편은 그녀와 결혼한 후에도 미숙을 잊지 못해 양평까지 찾아왔던 것이었다. 영숙은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미숙이 살았다는 작은 초가집을 찾아냈다. 집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새롭게 지어진 양옥집이 들어서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남편은 이곳에서 미숙을 떠나보냈고 미숙은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웠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때 영숙은 초가집이 있던 자리 옆에 있는 오래된 우체통을 발견했다. 우체통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잊힌 편지들이 몇 통 들어 있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우체통을 열어 편지들을 꺼냈다. 편지들은 이미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중 한 통의 편지에 쓰인 발신인 주소는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편지의 발신인은 이민숙이었다. 영숙은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다. 미숙의 이름이었다. 편지 봉투에는 낡은 우표와 함께 1974년이라는 소인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 속 내용은 미숙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였다. 오빠, 저는 괜찮아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부디 오빠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일기장은 거짓이 아니었다. 미숙은 정말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미숙이 혼자 떠났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영숙은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미숙이 살던 새로운 주소를 찾아냈다. 편지에는 서울의 한 작은 동네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미숙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던 곳을 찾아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의 고통과 미숙의 슬픔,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그 아이를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영숙은 그 아이를 꼭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영숙은 미숙의 편지에 적힌 서울 주소를 들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낡고 바랜 주소였지만 그녀는 그곳에 가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양평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영숙은 조심스럽게 미숙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짤막한 안부와 함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내용. 하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미숙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미숙을 뒤로하고 자신과 결혼했던 남편의 죄책감 또한 얼마나 컸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영숙은 낯선 도시의 풍경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남편과 결혼하고 평생을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서울의 복잡한 도심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미숙이 살았다는 작은 동네를 찾아갔다. 주택가 골목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을 때 낡고 오래된 2층 양옥집이 눈에 들어왔다. 편지에 적힌 주소와 일치했다. 영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여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았다. 영숙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혹시 이민숙 씨를 아시나요? 라고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민숙이요? 그런 분은 모르는데요. 저희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대답했다. 영숙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미숙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에게 미숙에 대해 물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았다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미숙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아, 그 착한 아가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 라고 대답했다. 영숙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다. 혹시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가씨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네 라고 말했다. 영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숙이 병으로 죽었고 그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니.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과 미숙의 편지 그리고 노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남편과 헤어진 미숙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지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남편은 평생 미숙이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정작 미숙은 홀로 외롭게 죽었고 그들의 아이는 고아로 남겨진 것이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고통과 미숙의 슬픔,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의 아픔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영숙은 노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미숙의 아이가 보내졌다는 고아원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그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지냈다는 고아원을 찾아냈다. 고아원 원장님은 영숙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그 아이는 이제 벌써 40이 넘었을 겁니다. 입양된 이후로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라고 말했다. 영숙은 다시 한번 실망감에 휩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원장님께 아이의 이름과 입양된 가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원장님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망설였지만 영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아이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아이의 이름은 박소라였다. 영숙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소라. 자신의 손녀 이름과 같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는 입양된 가정의 이름을 물었다. 박지민 씨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박지민. 아들 준호의 아내, 그녀의 며느리 이름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남편과 미숙의 아이가 바로 그녀의 며느리였다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녀의 이름이 며느리와 닮았다는 사실에 놀라 며느리에게 손녀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지민아, 너의 이름은 어디서 따온 거니?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늘의 소리라는 뜻이래요. 며느리의 대답에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은 미숙의 아이가 딸로 태어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손녀의 이름을 소라라고 지어준 것이었다. 영숙은 며느리 지민을 떠올렸다. 결혼 10년 차. 그녀는 늘 영숙에게 살갑게 대해주었고 바쁜 준호를 대신해 영숙을 살뜰히 챙겼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지민을 통해서였다. 지민은 어머니, 준호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대신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를 간호했다. 그녀는 그제야 지민의 행동이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지민은 영숙을 어머니처럼, 아니,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영숙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의 비밀, 미숙의 슬픔, 그리고 며느리의 존재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민을 사랑했고 지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민 또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진정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두려웠다. 이 모든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어야 할까?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내라니. 준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터였다. 영숙은 준호의 상처를 걱정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는 고아원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며느리 지민이 입양되기 전까지 지냈던 곳, 그리고 남편의 사랑과 죄책감의 증거가 남아있는 곳.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이자 남편의 딸인 지민이 있었고 그녀의 손녀 소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녀는 이 모든 고통과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살아야만 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고 며느리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자신의 병을 홀로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영숙은 며느리 지민이 남편의 딸, 즉 자신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아원에서 돌아온 그녀는 병실로 향하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민은 그저 착한 며느리였을 뿐인데 이제는 남편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결실이자 자신이 평생 몰랐던 딸이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쩌면 남편은 지민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죄책감을 덜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운명이 장난을 친 것일까. 병실에 도착하자 지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은 영숙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어요. 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냥 바람 좀 쐴 겸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단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민의 눈은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낡은 편지 봉투와 일기장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혹시 아버님 물건이세요? 지민의 물음에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물건들을 가방에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책이 좀 있어서. 영숙의 어색한 행동에 지민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민은 영숙이 좋아하는 들가에 미역국을 끓여왔다. 미역국을 먹으면서 영숙은 지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민의 눈매와 코는 남편과 꼭 닮아 있었다. 그리고 지민의 손동작과 말투는 남편의 젊은 시절을 연상시켰다. 10년 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민을 며느리로 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민을 며느리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지민을 딸로 품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두려웠다. 지민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지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평생 부모 없이 살았다는 사실도 힘든데 친아버지가 시아버지였고 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지민의 상처를 걱정하며 망설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호의 반응이 두려웠다.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것이 분명했다. 영숙은 준호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일단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준호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 입금해드렸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다. 영숙은 준호에게 그녀의 병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맙다, 준호야. 영숙의 짧은 대답에 준호는 네, 그럼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텅 빈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아들에게는 그저 돈을 보내는 것이 효도의 전부인 것 같았다. 그의 관심은 그녀의 병이 아니라 오직 돈에만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의 일기장에 적힌 한 문장을 떠올렸다. 준호는 내가 물려준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영숙은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준호가 자신을 닮아 무심하고 차갑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녀는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했다. 그날 저녁 지민이 병실에 찾아왔다. 지민은 영숙에게 어머니 준호 씨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어머니 병원비 납부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영숙은 지민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준호는 지민에게 병원비 납부를 부탁하고 자신은 그저 돈만 보낸 것이었다. 영숙은 지민에게 사실을 말하려다 꾹 참았다. 지민아, 준호가 바쁘다고 해서 네가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단다. 영숙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딸처럼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지민의 말은 영숙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지민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영숙은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아, 너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니?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되었고요. 그래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영숙은 지민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지민은 평생을 고아로 살았고 친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영숙은 지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자신이 친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었다. 영숙은 지민에게 미숙의 편지와 일기장을 보여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지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지민이 남편을 원망할까 두려웠다. 영숙은 남편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지민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침묵을 택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일기장 속에는 남편과 미숙의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두 사람이 함께 갔던 여행, 함께 보았던 영화, 함께 읽었던 책들, 그리고 미숙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슬픔. 미숙이 아이를 낳았다. 너무나도 예쁜 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미안하다, 미숙아. 미안하다, 내 딸아. 남편의 글에는 미숙과 아이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영숙은 남편이 평생을 이 비밀을 간직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영숙은 일기장과 함께 들어있던 낡은 은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JN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이 목걸이에는 남편과 미숙의 사랑이 그리고 그녀의 딸 지민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지민에게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민이 이 목걸이를 받으면 그녀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병원을 퇴원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고 며느리 지민을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을 지민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지민아, 오늘 나 퇴원할 거야. 집으로 데려다 주렴. 이라고 말했다. 지민은 영숙의 갑작스러운 퇴원 소식에 놀랐지만 영숙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기쁨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지민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낯선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운전하는 지민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아들 준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만 했다. 준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충격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준호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준호야,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의아해했지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영숙은 준호의 대답에 안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그날 저녁 영숙의 집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며느리 지민이 미리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일기장과 은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민의 뒤통수를 보며 그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남편의 비밀을 완전히 덮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비밀이 이제야 드러나 자신과 지민, 그리고 준호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민이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그녀는 지민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로서의 지민이 아닌 딸로서의 지민을 보게 된 것이다. 지민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영숙의 마음을 울렸다. 어머니, 저녁 식사 다 됐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영숙은 정신을 차렸다. 식탁에는 지민이 정성스럽게 차린 진수성찬이 놓여 있었다. 잡채, 갈비찜, 전 등 영숙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영숙은 지민의 정성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민은 자신의 친어머니인 영숙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고 있는데 영숙은 자신의 딸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었으니 준호는 언제 온대? 글쎄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회의가 늦게 끝난다고 했는데 지민의 말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여전히 바빴다.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영숙은 지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의 얼굴에 슬픔을 드리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식사만 할 뿐이었다. 8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지쳐 보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괜찮다. 앉아서 밥 먹어라. 준호는 어색하게 영숙의 옆자리에 앉았다. 영숙은 준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준호의 얼굴은 남편과 똑 닮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따뜻함은 없었다. 남편은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준호는 겉과 속이 모두 차가운 사람이었다. 영숙은 준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 하지만 준호의 무심한 눈빛을 보니 그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식사 후 영숙은 준호에게 말했다. 군호야, 네오한테 할 말이 있다. 영숙의 진지한 목소리에 준호는 긴장했다. 지민은 준호와 영숙을 위해 차를 끓여내왔다. 영숙은 지민이 나간 후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야, 너 어렸을 때 아빠랑 친했니? 어머니,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버님은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제가 공부 잘하면 칭찬해주시고, 제가 운동 잘하면 기뻐해주시고, 준호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영숙은 준호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다. 남편은 준호에게 잘해줬지만 그것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 남편은 준호에게 줄 사랑을 미숙의 딸에게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준호야, 네오 혹시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영숙의 물음에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니요? 준호는 영숙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문했다. 영숙은 준호의 반응을 보고 망설였다. 이 모든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도 될까?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원망할 것이 분명했다. 영숙은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영숙은 준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준호는 영숙의 말에 안심한 듯이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영숙은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준호는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와 지민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서 거실에 앉아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일기장 속에는 남편의 미숙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지민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도. 내 딸 지민아, 나는 너에게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달라고 할 수 없었지만 나는 늘 너를 생각했다. 너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디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영숙은 남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평생을 이 비밀을 간직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이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민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지민을 딸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준호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지민에게 전화했다. 지민아, 오늘 시간 있으면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자. 지민은 영숙의 전화에 기뻐하며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지민이 집에 도착하자 영숙은 지민을 안치고 진지하게 말했다. 지민아, 네오한테 할 말이 있다. 지민은 영숙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일기장과 은목걸이를 꺼내 지민에게 건넸다. 이것들을 읽어봐. 지민은 영숙이 건넨 물건들을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다. 지민은 일기장 속 남편의 글을 읽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남편과 미숙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까지. 지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평생을 고아로 살았고 친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친아버지가 시아버지였다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숙은 지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민아, 미안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몰랐단다. 나는 네가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 지민은 영숙의 눈물을 보며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영숙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지민은 영숙을 껴안고 함께 울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저한테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더욱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민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딸과 어머니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준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지민에게 부탁했다. 지민아, 이 모든 사실을 준호에게는 말하지 말아주렴. 지민은 영숙의 부탁에 망설였다. 하지만 영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준호 씨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영숙은 지민의 대답에 안심했다. 그녀는 이제 지민과 함께 이 모든 비밀을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지민은 영숙의 말에 놀라며 영숙을 쳐다보았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지민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말했다. 폐암 말기, 시한부 인생. 지민은 영숙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영숙의 손을 잡고 지민은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와 함께 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감동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지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남편과 미숙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지민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 영숙은 지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지민은 영숙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의 비밀과 자신의 출생에 대해 분노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숙을 위로하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눈물을 쏟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딸과 어머니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영숙은 지민에게 아직 한 가지 부탁을 하지 못했다. 준회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녀는 준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준회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민에게 부탁했다. 지민아, 준호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렴. 지민은 영숙의 부탁에 망설였지만 영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준호 씨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영숙의 집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지민은 매일같이 영숙의 집에 와서 그녀를 보살폈다. 아침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주고 점심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 근처 공원을 거닐었다. 저녁에는 영숙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두 모녀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아, 너 혹시 친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니?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네, 아주 어렸을 때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지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영숙은 지민의 손을 잡고 미숙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라고 말했다. 지민은 영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는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영숙은 지민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남편은 평생 미숙을 잊지 못하고 살았고 지민은 평생 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슬픔을 모르고 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두려웠다. 준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민에게 부탁했다. 지민아, 준호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렴. 지민은 영숙의 부탁에 망설였지만 영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준호 씨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영숙의 집에 찾아왔다. 영숙의 집에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보고 준호는 의아해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민이가 잘해주는 건가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그녀의 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녀의 안색이 좋아진 것만을 보고 있었다. 영숙은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영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소라랑 같이 어머니 집에 올게요. 소라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손녀 소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소라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주말이 되자 준호와 지민, 그리고 소라가 영숙의 집에 찾아왔다. 소라는 영숙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소라의 맑은 목소리에 영숙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소라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소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라의 얼굴에는 지민과 남편의 모습이 동시에 보였다. 영숙은 소라를 보며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다. 남편은 소라를 통해 미숙의 딸을 만나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저 소라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까? 그날 저녁 영숙은 솔에게 말했다. 소라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영숙은 남편의 일기장과 은목걸이를 솔에게 건넸다. 소라는 영숙이 건넨 물건들을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다. 영숙은 솔에게 이것들은 너의 할아버지께서 너에게 남겨주신 거야. 나중에 네가 크면 읽어보렴 이라고 말했다. 소라는 영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들을 품에 안았다. 영숙은 소라를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준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호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주말 저녁, 영숙의 집은 모처럼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소녀 소라의 재롱은 영숙의 마음을 녹였고 지민은 그런 소라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여전히 무심한 듯했지만 가족들의 밝은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소라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과 은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 책은 뭐예요? 왜 이렇게 낡았어요? 소라의 맑은 눈빛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네 할아버지께서 쓰신 일기장이란다. 할아버지가 소라한테 남겨주신 소중한 보물이야. 준호는 영숙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으신데요. 준호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더 이상 준호에게 비밀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소라가 은목걸이를 손에 쥐고 영숙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 목걸이 예뻐요. 제가 가질 수 있어요? 소라의 순수한 질문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소라가 가져도 돼. 할아버지께서 소라를 위해 남겨주신 거야. 영숙의 말에 소라는 기뻐하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영숙은 소라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 목걸이에는 남편과 미숙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딸,
지민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목걸이는 손녀 소래게로 전해졌다. 마치 남편의 비밀과 아픔이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호와 지민, 소라가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서 거실에 앉아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며칠 후 영숙은 지민에게 전화했다. 지민아, 오늘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민은 영숙의 전화에 기뻐하며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지민이 집에 도착하자 영숙은 지민을 안치고 진지하게 말했다. 지민아, 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영숙의 말에 지민은 놀라며 영숙을 쳐다보았다. 어머니, 준호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관계도.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숙은 지민의 손을 잡고 알아, 지민아. 하지만 준호도 알아야 해. 준호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어. 그리고 아빠의 비밀을 숨긴 채 살아가는 것은 준호에게도 불행한 일일 거야. 영숙의 말에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영숙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지민은 영숙을 껴안고 함께 울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준호 씨에게 말할게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감동했다. 그녀는 지민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민의 진지한 표정에 준호는 긴장했다. 지민은 준호에게 영숙의 병에 대해 먼저 말했다. 어머니께서 폐암 말기세요. 시한부 인생이시래요. 준호는 지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니. 준호는 지민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폐암이라니. 말도 안 돼. 준호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준호는 영숙의 집으로 달려갔다. 영숙은 준호의 방문에 놀랐지만 준호의 슬픈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준호는 영숙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냐고요? 준호의 외침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미안하다. 나는 네가 걱정할까봐. 영숙의 말에 준호는 더욱 오열했다. 준호는 영숙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후 어머니의 무관심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영숙은 준호의 눈물을 보며 안심했다. 그녀는 이제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영숙은 준호와 지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일기장, 미숙과의 사랑, 그리고 지민이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준호는 영숙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지민이가 아버님의 딸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준호는 영숙의 말에 소리를 질렀다. 지민은 준호의 분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모든 것을 자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호는 지민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지민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영숙은 준호와 지민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야, 아빠는 평생 미숙이와 지민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아빠는 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지민이를 향한 죄책감도 컸어. 그래서 아빠는 너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려고 했던 거야. 영숙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준호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이자 내 여동생이야. 준호의 말에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영숙은 준호와 지민의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영숙의 집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준호는 지민의 손을 놓지 않았고 지민은 말없이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영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민을 원망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도 준호는 지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두려웠다. 그녀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암 말기, 시한부 인생.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와 지민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말했다. 준호는 영숙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 다 낼게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이제 더 이상 치료는 소용없단다. 나는 내 마지막을 너희와 함께 보내고 싶어. 준호는 영숙의 말에 오열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후 어머니의 무관심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영숙은 준호의 눈물을 보며 안심했다. 그녀는 이제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영숙은 준호와 지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일기장, 미숙과의 사랑, 그리고 지민이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준호는 영숙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지민이가 아버님의 딸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준호는 영숙의 말에 소리를 질렀다. 지민은 준호의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모든 것을 자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호는 지민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지민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영숙은 준호와 지민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야, 아빠는 평생 미숙이와 지민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아빠는 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지민이를 향한 죄책감도 컸어. 그래서 아빠는 너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려고 했던 거야. 영숙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준호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이자
내 여동생이야. 준호의 말에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영숙은 준호와 지민의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이뤄주고 싶었다. 남편의 유언은 그녀와 준호가 지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유언을 이뤄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미숙의 무덤 옆에 묻어주고 싶었다. 남편은 평생 미숙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을 미숙과 함께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와 지민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준호는 영숙의 말에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어머니와 함께 계셔야죠. 준호의 말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아빠는 평생 미숙이를 사랑했단다. 아빠의 마지막은 미숙이와 함께하게 해주고 싶어. 준호는 영숙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 지민은 영숙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뜻을 따를게요. 아버님께서 평생 그리워하셨던 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버님께도 행복한 일일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숙을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숙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했다. 남편은 그녀와 준호가 지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미숙의 무덤 옆에 묻어주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했다. 남편은 그녀와 준호가 지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미숙의 무덤 옆에 묻어주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준호와 지민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다시 한번 말했다. 준호는 영숙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가 아버님 유골을 미숙 씨 무덤 옆에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준호의 말에 영숙은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준호야, 고맙다.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라고 말했다. 준호는 영숙의 말에 더욱 오열했다. 지민은 영숙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저도 함께 갈게요. 라고 말했다. 지민의 말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영숙은 준호, 지민과 함께 남편의 유골을 안고 미숙의 무덤을 찾아갔다. 미숙의 무덤은 오래되고 낡아 있었지만 그녀의 무덤 주변에는 작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영숙은 미숙의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숙을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숙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준호는 영숙의 옆에 앉아 어머니 미숙 씨는 아버님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라고 말했다. 준호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아빠는 평생 미숙이를 잊지 못하고 살았단다. 영숙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서야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민은 미숙의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저도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라고 말했다. 지민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민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영숙은 남편의 유골을 미숙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숙의 무덤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미숙이와 함께 편안하게 쉬어요. 저는 준호와 지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영숙의 말에 준호와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서야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숙은 미숙의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영숙은 준호, 지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영숙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영숙은 준호와 지민에게 말했다. 준호야, 지민아, 내게는 너희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영숙의 말에 준호와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영숙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이뤄주고 싶었다. 남편의 유언은 그녀와 준호가 지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유언을 이뤄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미숙의 무덤 옆에 묻어주고 싶었다. 남편은 평생 미숙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을 미숙과 함께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와 지민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준호는 영숙의 말에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어머니와 함께 계셔야죠. 준호의 말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아빠는 평생 미숙이를 사랑했단다. 아빠의 마지막은 미숙이와 함께하게 해주고 싶어. 준호는 영숙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 지민은 영숙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뜻을 따를게요. 아버님께서 평생 그리워하셨던 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버님께도 행복한 일일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숙을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숙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했다. 남편은 그녀와 준호가 지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미숙의 무덤 옆에 묻어주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마지막 힘을 다해 불어오는 오후였다. 영숙은 창가에 기대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숙은 준호와 지민에게 말했다. 준호야, 지민아, 나에게는 너희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영숙의 말에 준호와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영숙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날 밤 영숙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남편과 미숙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영숙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답했다. 여보, 미숙아, 이제 편안하게 쉬어요. 저는 준호와 지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영숙은 이른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침대 곁을 지키던 준호와 지민은 영숙의 손을 잡고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영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지민은 영숙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어머니, 이제 아버님과 함께 편안하게 쉬세요 라고 말했다. 영숙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장례식장에는 준호와 지민, 그리고 손녀 소라만이 자리를 지켰다. 소라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가 주신 책 나중에 제가 꼭 읽어볼게요. 소라의 순수한 말에 준호와 지민은 더욱 슬픔에 잠겼다. 장례식을 마친 후 준호와 지민은 영숙의 유골을 안고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다. 남편의 무덤 옆에는 미숙의 무덤이 있었다. 준호는 영숙의 유골을 남편의 무덤 옆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무덤 앞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아버님과 함께 편안하게 쉬세요. 저는 지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의 말에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지민은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저에게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준호 씨도 계시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지민의 손을 잡고 지민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말했다. 지민은 준호의 손을 잡고 아니에요, 준호 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말했다. 몇 년 후, 준호와 지민은 영숙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소라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소라는 할머니가 주신 낡은 일기장을 읽으며 할아버지와 미숙,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 소라는 할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고 할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느꼈다. 소라는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준호와 지민에게 자신이 쓴 소설을 읽어주었다. 소설의 제목은 마지막 작별 인사. 소설 속에는 영숙의 삶과 남편의 비밀, 그리고 지민과의 만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와 지민은 소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서야 영숙의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숙은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한 것이었다.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는 슬프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날 밤 준호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너야. 지민은 준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네, 준호 씨.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함께 영숙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영정 사진 속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제 나는 괜찮아. 너희는 행복하게 살렴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영숙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